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를 탐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할 분은요, 봉사활동과 또 방송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고민을 건강하게 해결하고 있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은 언제 올까 늘 기대하면서도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한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항상 서민과 함께하는 정치인, 그리고 소신을 잃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치열하게 소통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또 4선 중진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해오고 계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웅래입니다. 네.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선 처음 드릴 질문이요. 예. 이 시간에 모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공통 질문이거든요. 예.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정의로운 선택, 행동, 결정 하신 게 있다면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기자 21년 했거든요. 예. 매일경제에서 2년하고 MBC에서 19년하고 노조위원장을 하다가 네. 정치를 택했는데 네. 근데 그때 그 정치로 하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게 기자하는 사람들이 정치 징검다리로 기자를 한다 이런 비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아무 조직도 없고 돈도 없으면서 깨끗한 정치하고 지역주의 타파하고 특권 타파하자고 하면서 맨주먹으로 저렇게 정치하는데 그래도 뭐 같은 성씨기도 하고 종씨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힘을 보태겠다는 정의의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제가 4번 지금 국회의원을 하면서는 제가 그렇게 초심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정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제 마무리할 때까지 정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솔직히 있습니다. 네. 예. 고민이란 말씀이 아주 진솔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은 사실 그 마포 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던 노승환 전 의원님의 예. 자제분이시잖아요. 예. 물론 요즘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예. 과거 정치를 보셨던 연세 있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예. 부친 노승환 전 의원에게서 우리 의원님께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덕목이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부친은 그러니까 좀 엄하신 분이셨고요. 네. 다정다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뭐 커오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밖으로만 이렇게 도셨으니까 이게 커오면서 만날 일도 많지 않았죠, 솔직히. 그러니까 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독백처럼 혼잣말로 사필 규정, 예? 그러니까 꼭 옳은 정의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청렴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의리, 지조를 지켜야 된다, 네. 강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뭐 우리한테 직접 해주신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렇게 가끔 독백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것이 이제 제가 기자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정치를 하면서 그게 정치적인 자산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요. 네. 또 우리한테는 다정다감하지 않고 엄격했는데 밖에 나가시면 굉장히 다정다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중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굉장히 설령 상대당의 그 확실한 반대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따뜻하게 살갑게 그렇게 저렇게 대하시면서 왜 집에서는 저렇게 말이 없으실까? 근데 보통 개그맨도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예? 격한 공감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그렇게 웃기지 않고 다른 사람만 재밌게 해주시고 예. 집에서 가족들에겐 정작 전혀 재밌게 안 하시고 말 한마디도 안 섞는. 아유, 제가 반성하게 되네요, 갑자기. 그러네요. 네. 저 같은 애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 직업에 대한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제가 이 직업을 온 거로 벌써 운명처럼 온 것은 네. 아마 그것도 이제 좀 뭐라 그럴까 하늘이 주신 달란트라고 그럴까요? 뭐 DNA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제 왔겠죠.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난 대통령이랑 정치하려고 전 꿈에도 생각 안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피하려고 하시다가 결국. 예, 그런데 네. 저도 뭐 어렵게도 저 독재 정권 군사 독재 정권 때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집안도 어렵고 그래서 뭐 전혀 꿈도 안 꿨던 일인데 어떻게 하여튼 그렇게 우연히 이제 그게 뭐 하늘의 섭리 계획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한테는 분명히 우연히 왔습니다. 그 기회가. 예. 근데 사실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라는 게 와치독이라고 해서 정치는 특히 감시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바라보실 때의 정치와 직접 정치를 하실 때 정치는 다르던가요? 그러니까 공적인 역할은 전 비슷하다고 보고요. 네. 역할은 비슷하게 보고 또 매체 성격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또 MBC 같은 매체에서는 전 정치부를 안 했거든요. 하면은 뭐 금세 쫓겨났겠죠. 이제 부친같이 하면 그 뭐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네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정치부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친여 매체라고 그런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MBC를 그렇게 보진 않지만 네. 그때만은 더 하여튼 친여 매체 정부 편향 방송을 하는 거로 예? 정부 홍보 방송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네. 이제 신문이랑은 좀 그렇게 달랐고 정치랑은 또 언론이랑은 좀 어차피 기본적인 긴장관계는 있는 거지만 네. 그렇지만은 정치는 하여튼 저 아무리 뭐 옳고 뭐 법이 있고 뭐 그래도 그 위에 있는 게 국민정서법, 국민공감대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위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성원은요. 그럼 어쨌든 이제 아버님의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시는 걸 보면서는 사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정도 많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시고 멀고 웬 밖에서만 잘하고 이런 좀 섭섭한 마음도 표현하셨는데 정작 의원님이 정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아버님을 보시던 모습과 비교를 해보셨나요? 혹시 의원님 스스로를?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정치적인 유산인 거거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이고 굉장히 딴 사람보다는 어깨가 무겁죠. 예. 저 민주당에 대한 소명이나 책임감도 딴 사람보다는 다른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에 대해서 저는 제 고향에서 제가 태어나고 자라는 데서 했기 때문에 전 보따리 장사는 아니거든요. 네. 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안 하기 때문에 낙선하면 그만이에요. 그냥 가방 싸고 가면 되지만 저는 떨어지건 뭐 붙건 간에 그냥 거기서 뼈를 묻을 때까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애정이 더 있죠. 내가 살고 내 이웃이 있고 있는 데니까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하겠습니까. 저희 부친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지만 그 남이 이제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그렇게 남다른 애정, 새벽에 일어나서 다 지역 돌아다니고 하는 그 부지런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봐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게 이제 저한테는 DNA로 이렇게 어떤 영향을 분명히 뭐 어깨 넘어서라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 부친의 모습과 달라진 노웅래 의원님의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습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 좀 달라진 거고 우리 네. 부친은 굉장히 투사적이었어요. 그때는 시대가 그걸 요구를 했고요. 예.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부친을 이렇게 또 돌아갔을 때 그때는 이제 관내 뭐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다 이제 여당 요즘 덜하지만 여당 이제 편향적이었는데 그때는 잘못하면 말로 안 하더라고요. 그냥 막 진짜 제대로 혼내주죠. 막 옆에 뭐 있으면 그걸로 막 때리죠. 그러니까 진짜 무섭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안 하면 다 그냥 여당 편, 집권당 편 드니까 진짜 무섭게 하더라고요. 네. 예?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갑질한다고 그럴 테지만 큰일 나죠. 그때는 뭐 야당이면 무조건 탄압을 받는 거니까 탄압에는 그냥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냥 세게, 네. 예? 진짜 무섭게 네. 감히 못하게끔 그렇게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때랑은 많이 상황은 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랑은 좀 다르고요. 그래서 부드러움이 많으신 네. 의원님의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부친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좀 친화적이고 유연한 거는 마찬가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남을 대할 때 내 편이고 네 편이고 간에 굉장히 살같이 따뜻하게 대해서 사람들을 막 녹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자기 반대 세력인 걸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반대는 하더라도 아주 극단적으로 반대는 못하게 그렇게 하신 거나 네. 그리고
뭐 없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도 남이 뭐 부탁하면 자기 일처럼 그렇게 해주고서는 뿌듯해하고 보람스러워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투쟁적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부친의 그 자서전이 소름 굽어도 꺾이지 않는다거든요. 네. 자서전이. 예.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굉장히 자제할 수 있는, 그래서 아무리 분노하고 그리고 좀 억울해도 그렇게 자기 오버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말로 좀 지나치게. 오버하지 그렇게 예, 하지는 예. 않으셨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자제력 그런 면은 그런 면은 이제 스타일은 달라도 굉장히 상대에 대해서 친화적이고 유연한 모습은 네. 그거는 아버지 부친한테 본받은 장점이고요. 네. 그리고 사필 규정이나 그리고 의리와 지조를 지켜야 돼, 청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거는 그거는 뭐 제가 그냥 학교 교실에서 배운 게 아니고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뭐 그렇게 뼈에 사무치게 그렇게 취득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 의원님의 그 의정 생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척 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게 예. 그래도 이제 그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친으로부터도 많은 정치적인 네. 그 관찰을 통한 경험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언론에서의 경험도 있으시고 네. 상당히 뜻을 펼치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 지역 기반도 튼튼하신데 네. 민주당에서 3번 원내 경선에 네. 도전하셨다가 다 3번 다 실패를 하셨어요. 네. 그런 어떤 실패로 인해서 느끼신 어떤 좌절감이랄까 어떤 아쉬움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단은 좌절감은 느끼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두려움은 없고, 그리고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상대 롤 모델? 예. 네, 롤 모델이라면 그래도 우리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은 저는 지금 조건이 좋은 거고요. 아, 예. 뭐 그분은 뭐 아무 조직이나 뭐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맨주먹으로 기득권을 누르고 네. 당의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서 오늘의 민주당까지 가져온 분들이기 때문에 저런 분이 하는 것처럼 그분들이 뭐 진영이나 정파가 있었던 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뭐 저는 그렇게 두려움은 없고, 일단은 뭐 민주당의 구조가 지금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인 인연이나 관계에 의해서 진영과 정파로 되어 있는 거고, 그게 세력화되어 있고, 그게 이제 운동권 중심, 그리고 또 주류라는 이름의 세력으로 있는 거고, 우리 같이 이제 일부 조금 남아있는 전문가 출신들은 그냥 모래알처럼 따로따로 노니까 그냥 일단은 뭐 역학구조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제가 뭐 세 분 중에 제일 많이 38표 받은 적이 있는데 네. 38표 받을 때에도 나를 찍어준다는 사람의 전제 조건은 딱 있었어요. 그거는 남한테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왜냐면 예. 그 사람이 딴 사람에 비해서 공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찍어준다고 그러는데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 좀 손해보고 피해볼, 혹시 여기 되지도 않을 사람 괜히 찍었는데 또 될 것 같지도 않기도 한데 네. 찍었다가 피해볼까 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그러니까 확장력이 없잖아요. 된다고 그래 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더 찍을 텐데. 소위 예. 샤이 농래가 예. 38명이셨다는 얘기네요. 예, 그래서 본인을 이제 드러내지 못하는. 예, 그러니까 저한테 찍어준 사람에 남한테 얘기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예? 박정의원이라고요. 예. 그거는 예. 자기는 인연이 오래됐기 때문에 아하. 예? 네. 박정의원, 김영호 의원 정도가 좀 얘기를 했고요. 네. 나머지는 그냥 전혀 얘기 안 한 표출 안 했죠. 예? 네. 남한테는 네네. 자기만 하는 거죠. 비주류. 자기만 알고 나도 안 해요. 근데 저보고 또 자꾸 전문 집단 출신이라고 또 비주류라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낙인 찍기 주원글씨를 매겨놓으면 더 입지가 작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세력, 이게 진영이나 정파에 이런 걸 뛰어넘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적 관계나 인연에 의한 그런 진영이나 정파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되고 뭐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진보의 재구조와 이제 실력 있는 진보, 네. 예, 있는 실사구시하는 진보, 유능하고 강하면서도 유능한 진보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꿈과 소명인 집권 20년, 100년 정당으로 가는 건데 그런 면에서는 저 같은 제가 못하더라도 누군가 또 저 바톤 타치를 또 받아서라도 또 자꾸 져주고 네. 뭐 일부러 지는 건 아니지만 실패하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내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김대중 대통령처럼 성공할지 못할 수는 있지 못하지만 네. 그렇지만 내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또 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끊기면은 못하니까 네. 뭐 다 사람의 힘이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내가 다다를 수 있으면 좋지만 내가 못 다다르더라도 그 중간 역할이라도 하는 건 누군가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꾸 또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최고위원도 그래서 이번에 뭐 딴 사람들은 요새는 최고위원을 선수가 없이 나오잖아요. 네. 막 나오죠. 네. 초선으로 하고 막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선수된 사람이 창피하고 망신당할까 봐 웬만하면 안 나가죠. 그냥 네.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당 어려울 때 그래도 네 번이나 공천 받고 나온 사람이 어려울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그래도 앞장서서 그래도 딴 사람보다 더 경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한쪽 편드는 사람도 아니고 중심 잡고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또 당에 대한 난 모태민주당이거든요. 네.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민주당이었고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애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도전하고 또 뭐 실패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해야 된다.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예. 뭐 조금 세력은 약하고 그래도 그냥 계속 한번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사실 얼핏 보면 그 의원님은 타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약간 순탄하고 무난하게 정치인 생활을 해오신 것 같지만 네. 사실 안으로는 힘든 시기가 분명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정치인을 하는 걸 괜히 했다 후회하시는 순간이 있으신지 네 어떠신가요? 후회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판단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2004년에 제가 이제 첫 이제 17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우리가 4대 입법이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이제 폐지를 우리의 공약 그러니까 최고의 공약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 네. 가반수 의석 152석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근데 결국 그거를 못 했죠. 국가보안법 폐지만 못한 게 아니고 4대 입법 개혁을 하나도 못 했어요. 네. 근데 결국에 그때 못 했던 거는 그때 이제 절대적으로 그 4개의 법 중에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그러니까 사학법도 있었죠. 사학법, 예. 언론개혁법 이렇게 예. 있었는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반대한 게 한나라당이죠. 네. 그 중에 한 법, 국가보안법만은 크게 반대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거를 몇몇 사람이 극소수 몇 사람이 전면 폐지를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중간에 좀 한번 제동을 걸어서 그러니까 결과적인 얘기지만 말렸어야 되는데 근데 저도 저거 그래도 조금은 한 발짝이라도 가야 되는데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나라당이 그 국가보안과 관련해서 독소조항 5가지를 다 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정도 가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참에 우리가 다 폐지해버려야지 왜 그걸 독소조항만 빼냐 없애버려야지. 그때 그래서 그거를 솔직히 좀 내 개혁성이 약해 보일까봐 그리고 선명성이 내가 의심받을까봐 사실상 말 못했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많은 사람은 솔직히 그때 그래도 정말 지금 그때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는 건 많은 사람의 희생을 줄일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분위기 때문에 못했던 게 지금 제일 아픈 상처로 좀 남는 거고요. 네. 또 그때도 또 2007년에도 마찬가지로 파견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것도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인데 그 법도 우리가 처리할 때 경영계도 반대하고 노조도 반대했어요. 문제가 있는 법이다. 그럼 이해관계자 두 쪽이 다 반대하면 우리가 처리할 필요가 없는데 이거 대의명분이 있는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처리해버렸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운영해갖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아서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돼버렸어요. 그때도 솔직히 이게 우려가 있는 걸 알면서도 양쪽이 반대하는데 우리가 왜 하냐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내 정체성이 의심받을까봐 그때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어떤 정치인이라면 망설이면 그 다음에는 또 후에 뭐 시간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그래도 그때 얘기해도 그 분위기상으로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록에는 남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의 두 번의 경험은 그래 정치적 경험도 일천에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거는 굉장히 후회되는 그래서 정치를 하면서도 저 어떤 망설이면 안 되겠구나. 네? 망설이지 말고 할 얘기는 그냥 막 아무데나 들이대고 이러면 안 되지만 네. 전 그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4대 개혁에 대한 아픈 경험을 말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 개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의원님은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시고요. 네. 방송, 신문 다 경험을 하셨고 네. 정치인으로 계십니다. 거기다가 과방위원장에서 이제 방송에 대한 개혁을 어쩌면 추진하실 수 있는 힘도 가지셨었는데 네. 많은 그 뭐랄까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민주당이든 또는 지금의 국민의힘이건 보수건 진보건 야당일 때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입법 주장하고 개혁 주장하고 여당이 되면 망설이고 똑같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당의 이제 최고 이제 그 뿌리 깊은 병폐 중에 하나가 이제 진영 논리라는 건데 네. 그것도 대표적인 진영 논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야당 때 중립적인 공정한 방송이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공영방송의 사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예? 합의하는 추천하는 사람이 사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여당이 된다면은 우리가 입장이 바뀌었어요. 언론 노조를 포함한 언론단체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어정쩡한 입장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만 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저 국민의힘이죠. 네, 네. 국민의힘 같은 공수처법 같은 게 그렇죠. 예. 저것도 진영 논리죠. 똑같이. 왜냐면 자기는 이회창 대표가 자기가 권력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고 네. 자기네 17대 2004년 총선 때 한나라당 공약이었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자기네 공약이었던 걸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저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개혁 입법은 우리가 한번 저 27대 때 그렇게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개혁 입법에 대한 실패했던 이런 반면교사를 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어떻게든 해야 된다. 욕먹어도 전 해야 된다고 보는 거. 그게 우리가 이 180석을 준 국민들의 명령이죠. 일하라는 명령인데 일하고 욕먹어야지 일 안 하고 욕먹는 것보다 난 일하고 욕먹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렇지만 하여튼 야당의 최소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하긴 전 하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최다 의석을 만들어 주시기도 했고요. 힘도 있을 만큼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쪽으로 보자면 뭐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 힘이 제대로 활용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고요. 다른 쪽으로는 너무 힘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한다. 야당과의 관계가 너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어려움, 난제, 문제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뭐 우리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일단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난 소통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 우리 지지자들만의 눈높이를 맞춘 게 아니냐. 좀 이런 걸 한번 지금쯤은 되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과연 지금 우리가 지금 여당 돼서 오만해진 게 아닌지, 예? 그리고 우리도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가 된 건지 한번 우리가 집권한 지 몇 년 됐다고 다 부자가 언제 봤더니 그냥 다 부자가 돼 있더라고요. 집도 몇 채씩 되고.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부자가 됐을까? 그리고 오만해진 게 아닌지 한번 좀 그것도 난 되돌아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청청 관계에서는 좀 우리가 당이 너무 끌려다니고 좀
목소리가 존재감이 별로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선거는 당이 치르잖아요. 네. 그럼 당이 전국을 주도하고 목소리를 내야죠. 청와대만 쳐다보면 안 되죠. 대통령만 쳐다보면 안 되죠. 욕을 먹어도 당이 먹고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 새 지도부가 역할이 좀 확실히 크다고 보고요. 네. 뭐 저도 이제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예. 필요하다면 그런 역할을 해야죠. 네. 사전이나 당이 줬는데 뭐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렇지만 너무 나대면 안 되지만 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거라 자기만 잘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나도 의견이 있지만 또 상대 의견도 존중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할 말은 해서 당이 잘 가면 여러 사람이 행복하고 우리 국민들 행복한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잘 가는 거야. 당이 잘 가면 나는 덩달아 잘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의 목소리가 이제는 존재감이 없고 너무 조용하다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목소리를 낼 때 목소리를 하고 무조건 우리 편은 선이다 해갖고 우리 당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변호하고 옹호만 해서는 안 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우리가 억울한 걸 변호해야지 네. 잘못한 걸 변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만약에 비리가 있다면, 예?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런다면 그건 법대로, 예? 규정대로, 원칙대로 저는 그렇게 가도록 하는데 역할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가 우리 정책 중에 우리 문재인 정부 정권 중에 제일 아픈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집이 있는 사람과 월세나 전세 사람이나 다 불안하고 다 불만인 정책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법이죠. 예? 부동산 값을 정부가 어떻게 잡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는 23번의 지금 정책을 내놨는데도 다 불안해하고 불만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거는 이제는 좀 재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맡길 건 맡기고, 그렇지만 투기꾼, 투기 세력, 불로소득을 꾀하는 그런 사람들은 엄정하게 봐주는 거 없이 엄정하게 그런 건 잡아내야 되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다 부동산 값을 우리 정부 맘대로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국민들 불편하게 한다면, 불만을 갖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의 역할을 이제는 좀 당이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근데 네. 하여튼 여당이라는 게 또 원보이스로 하여튼 밖으로 외부로는 한 목소리를 내야죠. 막 여러 목소리를 막 내면 안 되고요. 그렇지만 당내 내부적으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양한 목소리가 용인돼야지 우리 문자 폭탄 맞을까 봐 두려워서 말 못하는 이러한 입에 족쇄가 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대주장할 수 있는 남의 주장할 수 있다는 걸 좀 존중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우리 일부 의원들이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말도 못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국민의 거기 힘이잖아요. 네. 우리는 더불어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답게 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당내 소통도 이제는 치열하게, 다양하게. 그렇지만 외부적으로는 한 목소리 나갈 수 있게. 그러려면 당의 최종 결정이 항상 의원들의 신뢰, 핵심 당원들의 신뢰가 있어야죠. 당이 최종 결정을 했는데 저걸 안 믿고 저게 뭐야 이렇게 되면 그거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요. 이제 그런 면에서의 우리가 그동안의 당의 결정이 우리 의원들의 신뢰를 못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제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그런 그 개혁을 위한 방향성들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 서울과 부산 광역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보면 원인 제공을 했을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이 있어서 논란이 좀 있고요.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후보를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어차피 원칙과 기준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뭐 그냥 언뜻 생각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결정했을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면 난 공천 안 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거지만요. 근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 공천을 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다면 그것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그런 결정을 하면은 저는 그 명분이 없고 그건 우리한테 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적어도 만약에 우리가 나가는 쪽으로 결정을 하려면 충분히 국민들의 폭넓은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우리 당원들의 그 여론도 들어봐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갖고 필요하면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공식적으로 하고 하여튼 뭔가 확실하게 원칙과 기준을 갖고선 그렇게 하고 그 규정을 또 어떻게 이제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대선이 상당히 지금도 많은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긴 한데요. 지금 민주당 대선에 대해서 뭐 낙관론도 있고요. 아무리 그래도 워낙 여론조사가 1, 2위가 다 민주당 예비 후보들이고 격차도 크고 그 낙관론을 의원님도 공유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또 불안 요소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내 분위기를 보면 상당히 낙관론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라기보다면 그게 모든 게 상대가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지만 상대가 더 잘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은 보통 대체적으로 대안 세력이 아니지 않느냐. 저 시대를 거꾸로 가는 당 아니냐. 응? 당의 당교 이번에 저 경제 민주화를 하자고 해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지금 뭐 공수처법이건 예? 그리고 이제 뭐야 우리 이번에 지금 처리 안 되고 있는 경제상법, 예,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이런 것도 지금 경제 민주 하겠다고 당원 당규에 넣고선 정강 정책에 넣고도 그렇게 안 하니까 저건 믿을 수 없는 당 아니냐.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썩 잘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문제가 있지만 아주 나이스하게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일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잘 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런 의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와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다지고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 문제를 고쳐가면 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저 상대방이 지금 별 볼 일 없다라는 것만 믿고 우리가 안도하면 또 예상 밖에 우리 국민들이 간단한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 저 21대 국회에서 보통은 양비론으로 지금 투표율도 낮을 거로 보고 똑같이 잘못하네. 똑같이 가짜 정당 만들고 저러네. 이러면서도 하도 20대 국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쪽으로 몰면 그 상대적으로 좀 덜 잘못하는데 차악으로 이렇게 몰아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면이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안도하고 오만해하면 아마 또 그 반대의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도 준비하고 우리를 돌아보고 그렇게 할 필요는 확실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1년 반 준비 잘 해야 될 그런 시점이고요. 뭐 대선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잘 검증을 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도 연예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매번 거론돼 왔던 것 같아요. 연예인, 병역 특례, 혹은 비리 이런 문제는 사실 그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이슈이기도 한데 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전 문화관광이라서 그때부터 관심은 가졌었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국위선양하고 우리 국가 기관 산업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미래 이제 중요한 우리 산업인 경우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병역 특례, 그러니까 면제나 군대 안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국익에 필요한 방법으로 병역을 복무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잖아요. 뭐 그럼 그게 그거 아니냐? 결국 저 손흥민처럼 결국 뭐 3개월 훈련 받고서는 좀 운동하고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면제는 그냥 면제로 끝나지만 저건 운동을 안 하면은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필요해서 그렇게 꼭 국위선양하고 꼭 필요한 인재에 대해서는 저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래서 병역 특례 대체 복무를 해주는 건데 뭐 그 산업 분야도 있고 연구원도 있고 산업 그 요원도 있고 또 이제 예체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체육도 있고 우리 문화예술인도 있는데 문화예술인은 그 저 대체 복무 대상이면서 왜 꼭 대중예술하는 사람만 안 되냐? 이건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냥 대중 예술하는 사람이 안 되는 이유는 예술하는 사람 다 되는데 안 되는 거는 옛날 기준으로 딴따라라고 생각해서 좀 무시해도 되고 좀 하대해도 되고 차별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아니냐. 결국에는 옛날의 대중 예술인에 대한 그 잣대 관점으로 지금 대술예술인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고기만 딱 집어서 빼고 딴 사람은 그 병역 특례를 주느냐 이런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특히 그렇게 따지면 밥 딜런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팝 대중 가수잖아요. 그 사람은 노벨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나훈아 씨는 얼마나 추석 때 엄청난 시청률을 놓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관심을 끌었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중 가수라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더 가까이 문화, 우리 정서,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별.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특혜를 주자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정이나 정의 관점에 보더라도 왜 대중 예술인만 꼭 집어서 차별하냐, 하대하냐, 폄하하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공론 한번 해보자라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그 병역 문제 국민들도 참 관심이 많으시고요. 아마 그 의원님 말씀에 상당한 국민께서 원칙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포츠계를 보면 아마추어 국가대표인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도 병역 혜택이 있고 프로 스포츠인 월드컵에도 그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을 보니까 음악은 주로 클래식 콩쿨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고 혜택이 있더라고요. 네. 대중예술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의원님 말씀처럼. 네. 여기서 문제는 그럼 그 기준을 마치 축구의 월드컵처럼 뭔가 대중예술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구체적인.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지금 연구 요원들 네. 또 산업기술 요원들 있잖아요. 네. 거기도 메달 따거나 콩쿠르 나가서 1등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도 나름대로 그냥 기준 정해서 그렇다고 지금 연구 요원이나 산업 요원 거기라고 그래서 지금 그 해당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요런 요건에 되는 사람은 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더 이제 그 대중예술 분야에 병역 혜택을 병역 특례를 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런다면 지금보다도 더 공적인 전문가 중심의 공적 심의위원회를 연다면 지금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연구요원이나 기술요원에 대해서 지금 어차 일정한 요건을 만들어서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 연장선상에 또 심층적으로 심도 높은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면 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할 거라면 다시 한번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기준이 좀 강화될 부분은 강화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어떤 특정 항목만, 분야만 딱 꼭 집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정인에 누굴 해주냐 마냐 그런 문제와는 상관없이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입니다. 네. 예. 의원님이 자랑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동안 4선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예.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 예. 이런 것들은 내가 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도 같은 뭐 역사의 우리 시대의 분기점이 된 사건이 이제 우리가 촛불 혁명 아닙니까? 그리고 네. 박근혜 탄핵인데 그때 이제 저런 역할을 한 게 그게 이제 2016년도 국정감사 때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지시해서 정경련을 통해서 714억을 불법 모금했어요. 네. 그때 이제 그걸 처음 제가 밝혀서 제시를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대 부정 입학 해서 그걸 처음 제가 밝혀내서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만든 거는 제가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그래도 하여튼 역사가 바뀌는 시점에서 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마트라고 있잖아요. 우리 예, 국내 할인마트 중에 제일 큰 이마트죠. 삼성가에 있는 거기에 내가 100개 이상의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심지어는 거기에 뭐 미행, 도청, 사찰, 떡값, 향응, 네. 부당노동행위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우리가 민변과 그리고 민주노총과 같이 해갖고 그 다 검토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12,000명 할인마트에 있는 모든 전국에 있는 직원들 전부 정규직화하는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여튼 중요한 우리 노동사의 어떤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라돈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네네. 발암물질. 예. 이런 라돈 침대 막 예. 참 문제됐었죠. 예, 라돈이 침대 뭐 대 무슨 침대가 네, 이제 네, 네. 그게 이제 우리 안전기준치 10배 이상 이제 방사능 물질이 나왔는데 우리 생활용품에서 뭐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뭐 목걸이에서 나오고 팔찌에서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연대 과학원 연세대학교 과학원에 의뢰해 갖고 그 수치를 받았어요. 안전치 기준.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생활용품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올 수 없게끔 생활용품 방사능 표시 의무제법을 통과시켰죠. 네.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이제 우리 생활용품에 못 들어오게끔 막은 그런 면에서 입법을 한 거는 어떤 좀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MBC에 있을 때 제가 잘한 거는 2001년대 노조위원장 할 때요. 네. 제가 정규직 급여를 동결하고 제 임기가 2년이었기 때문에 25%씩 비정규직 급여를 50%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차별 폐지 해소 문제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먼 훗날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이제 나도 정치인으로 은퇴해야겠다라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혹시나 이제 은퇴하시기 전에 난 이거는 꼭 이루겠다 하는 각오라든지 혹은 공약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런 게 있다면은 정의선 열차의 철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연결돼서 저는 그게 제 이제 명함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명함 보면 뒤에 써 있습니다. 공동역에서 파리까지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기차여행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소름이 갑자기. 예. 남북이 지금 이제 교류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경의선 철도고요. 또 남과 북이 진짜 이제 긴장과 분단을 넘어서 진짜 제대로 윈윈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게 그 처음 시도할 수 있는 게 경의선 철도기 때문에 그게 경의선 철도가 남북이 열리고 경의선 공동역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지나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그 대륙 철도 시대 그거를 여는데 좀 앞장서고 싶고요. 만약 그 시대가 열린다면 아마도 중국과 대만처럼 우리 평양대학교 대학생이 경의선 열차를 타고 와서 서강대역에서 내려서 교환학생으로 다니는 그런 시대가 또 같이 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 뭐 한강을 제일 많이 끼고 있는 게 마포기 때문에 만약에 남북이 교류만 된다면 한강과 임진강의 백길도 또 열릴 겁니다. 그런 시대가 열리면 백길로도 북한을 가고 철도로도 가고 그 너머로 세계로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도 잘 살고 같이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처럼 으르렁거리고 또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남북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오는데 저도 한번 역할을 하는 게 저의 꿈이고요. 예. 우리 집 앞에 또 지금 청년 창업 혁신타운이라고 생겨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청년 1조 규모의 부가가치를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신산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그 청년 창업의 메카 실리콘밸리 같은 이것이 좀 생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 4선 16년간 예. 의정 생활을 하신다는 게 사실 짧은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보람과 긍지도 있으셨을 테지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도 당연히 있으셨을 테고요. 그 전 시간을 통틀어서 혹시 딱 한 분만 꼽으라면 가장 고마웠던 사람 누가 있을까요? 뭐 저는 하여튼 지금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본다 그런다면 제가 하여튼 뭐 같은 또 우리 집안이기도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으로 가까이는 못했지만 그분의 정치,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정치처럼 내가 뭐 다는 못 쫓아가더라도 반이라도 반의 반이라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 이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일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는 뭐 진영에서 내가 버스를 탄 기억이 있다. 근데 그 버스는 만원 버스였다. 사람이 꽉 찬 버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는만 해도 지금은 버스에 차장이 없지만 여자 차장 안내양이 있었던 그런 시대죠. 그 버스가 이제 사람이 꽉 찬 버스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사람이 탈 때는 사람이 꽉 찼으니까 뭐 서로 타려고 안간힘을 썼을 때 그 차가 정류장에 딱 왔을 때 섰을 때 우리 사람 꽉 찼으니까 그냥 갑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게 조금 안으로 좀 들어가자 하는 좀 배려의 정치, 상생의 정치, 좀 공감의 정치를 하는 그런 좀 정치를 좀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치에서 좀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좀 지금 여야 정치라는 게 실제 그 정치행위라는 게 거의 국회고 이게 없는데 적어도 좀 여당이라면 좀 남의 말, 야당의 말도 좀 들어주고, 네? 좀 받아줄 거 좀 받아주는 멋. 야당은 좀 따라줘야죠. 자기네가 졌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면 그러면 국민 다 죽으란 얘기인데 좀 따라줘야죠. 웬만하면 따라주고 그냥 그 중에 한 몇 개는 그냥 좀 반대도 하고 그러는 거지. 다 반대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정치라는 게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정치의 멋. 옛날엔 싸우고 막 그래도 그런 멋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정치의 멋이 살아있는 그런 우리 정치를 한번 제가 정치하는 동안 한번 꿈꾸면서 도전하고 하면서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이고 저의 꿈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못하신 이야기나 더 남겨주실 이야기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뭐 저희는 저를 도와주는 무수한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후원서부터 해서 또 마음 함께 해주고 이런 분들 사실상은 누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네. 그 침묵하고 모르는 그 많은 분들의 고마움으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정치라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 그 고마움, 그만큼 그 이상으로 저도 헛되지 않게 그 이상으로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밥값 좀 제대로 하게끔 좀 생계형 정치는 아닙니다. 우리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을 다하는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게 꿈이어서 그렇게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표 의원이 많이 같이 있었다면 더 힘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하여튼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열심히 좀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고 늘 약자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계속 싸워나간다는 것. 말하기는 쉽지만 실천해 나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용기와 인내 그리고 헌신과 희생이 당연히 따르는 정치의 과업이겠죠. 이러한 정의를 위한 정치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노웅래 의원, 앞으로 우리 노웅래 의원의 정치가 더욱더 약자와 국민 또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곳,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정의의 시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찬 비바람을 맞은 흙 알갱이 하나하나가 단단해지고 또 그 흙 알갱이들이 모여서 더욱더 단단한 땅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노웅래 의원 그리고 정의의 시간에 모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 이겨낸 그 힘들이 대한민국을 더욱 정의로운 나라로 또 사회로 만든다는 그 확신을 가지면서 오늘 정의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